경남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이제 행정에서 이제 주도를 하는 그리고 행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방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행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강의를 해주실 분은 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신 분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청년허브라고 해서 청년허브 쪽에서도 이 활동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으시죠? 네. 청년 희망 두 배 청년 아니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뉴딜 일자리 등등등 이런 걸 만들어 내셨고 그리고 지금은 청년 자치 정보를 준비 중이신 단장님 신윤정 단장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신윤정 단장님은 저를 아실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TMI입니다. 지금 약간 조금만 재밌게 해보려고 제가 하는데 혹시 그 허브에서 일하셨을 때 조금 기억에 남았던 청년에 관련된 생각들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지 조금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그때 뵌 적이 있어요. 저는. 아 청년호 보세요? 네, 보세요? 네. 왜냐면 당시에 간사님이랑 아는 사이였거든요, 제가. 간사님이요? 네, 이정민 간사님이라고. 이정민? 네, 아 제가 아는 사이라 가지고. 청년 참여연대 하셨어요? 네, 청참이랑 좀 가깝습니다. 네. 아 그래서 네, 청년 참여연대 진짜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때 좀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는지 혹시 좀. 네. 청년허브는 기억 남는 거. 네. 근데 이게 워낙 사실은 청년허브가 청년활동 생태계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해서 설립한 기관이다 보니까 저는 초창기에 기본 이제 청년허브 창립할 때 창립 멤버로 초기 세팅을 같이 했었는데요. 많아요. 약간 소위 이제 청년허브를 를 계기로 유명인사가 되신 분들이 많죠. 그때는 거의 이제 예를 들면 뭐 당장으로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녹색당의 신재 대표님. 조성주 소장도. 예, 예. 신재 대표님도 저희 청년허브에서 워킹그룹이라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30만 원 일자리, 3만 원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그걸로 약간 돈도 벌면서 뭐 공동체도 만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로 단체 처음 꾸리셔가지고 허브에서 거의 3, 4년 정도 청년허브랑 같이 하시면서 이게 제 표현으로 많이 성장하셨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시기도 하셨고 소위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년 이슈를 가지고 청년이라는 주제거나 혹은 청년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약간 이슈 파이팅을 하시는 분들의 상당한 분들이 대부분 청년허브 초창기 예를 들면 약간 멤버거나 약간 청년허브 네트워크에 있으면서 일정히 그 생태에서 성장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진짜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한 번씩 5, 6년쯤 뒤에 이게 그때는 서로 잘 몰랐을 거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약간 뭐가 곳곳에서 뭐가 많이 들지. 그래서 약간 홈커밍 데이 한번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저희 경남에도 청년센터나 이런 게 이제 조만간 생길 텐데 그럴 때 저희도 저런 걸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사회자의 TMI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오늘 이제 이 강연은 이제 거버넌스의 행정의 이해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오픈 채팅방은 지금부터 이제 행정에 관련된 걸 어떤 질문이든지 상관없으니까 이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제가 Q&A를 좀 들어가도 될까요, 단장님?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허브를 얘기하셔가지고요. 네. 청년허브에서는 기획실장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뭐 여기도 아까 상황이 좀 비슷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초창기에 청년단체라고 하는 게 바깥에서 세게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로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에 청년들이 실제 약간 청년정책 개입할 수 있는 모델 같은 걸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해서 프로젝트로 시작했다가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니 일정 완결적인 자기 집행력이 나와가지고 민간의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만드는 걸로 하면서 청정넷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어쨌든 그 진전 속에서 약간 역할을 하고 있는 신윤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경남 청정 네트워크 그 아카데미, 이게 뭐 의무교육이라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딜 가봐도. 예. 그렇다 보니 1, 2강이 아무래도 약간 이게 뭐라고 하지? 생동감 있는 여러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소위 거버넌스에 참여한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뭐 이론적 검토, 상황적 검토 같은 걸 하는 거다 보니까 다소 딱딱할 수 있어도 그래도 이런 식의 검토라고 하는 걸 근거로 활동을 하셔야 대체로 향후에도 이걸 소재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스피커로 목소리를 키우실 때 약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이게 의무곡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교육의 주체는 여기 계신 분들이잖아요. 활동하실 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향후에 그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버넌스의 민간 주체로서 어떤, 예를 들면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약간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내용 중에서 어떤 걸 내가 주로 약간 향후에 소재로 약간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이해하신 측면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어쨌든 한국 청년 정책의 약간 개론 같은 걸 좀 들으셨다고 하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한국 청년 정책을 만들어 들어가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사실 이 모든 건 결국 방법론 같은 게 있을 건데, 어떤 방법으로 청년 정책을 만들어 들어갈 거냐고 할 때, 거버넌스도 사실은 예를 들면 정부가 운영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란 말이죠. 그럼 어떤 방법론으로 측면에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서사, 이게 약간 이 방법론, 이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는지, 이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약간 이 정부가 열어놓은 거버넌스라고 하는 공간에 시민은 참여해서 어떤 방식으로 약간 이 장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약간 얘기는 이런 얘기로 좀 시작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한 두 가지 얘기를 먼저 약간 시작하고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약간 아까 1강에서 이어지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누가 그런 문제인식 얘기해 주셨잖아요. 약간 1강의 내용 중에 노무현 정부로부터 시작된 한국 청년 정책의 역사 같은 걸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약간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면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화되거나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현재적 상황을 정부의 정책 실패로 볼 거냐 말 거냐 라고 하는 데서 뭐 약간 과한 거 아니냐, 시장의 실패가 더 큰 몫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의 측면이 하나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하나 더가 소위 청년들이 사회 진입하는 과정에서 첫 입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첫 일자리에 예를 들면 조건 문제를 너무 약간 따지는 거,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과연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도 좀 재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누가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죠. 예. 근데 요 얘기로 시작해보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얘기해 주신 게 약간 논쟁적이긴 해도 저는 같이 토론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게 한국 청년들 지금 최대 이슈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거버넌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 두 가지 질문으로부터 보통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걸 어떻게 규정할 건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결국 토론 속에서 합의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조금 더 약간 1강에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이 얘기로 시작을 먼저 약간 열어보는 거는, 대체로 한국 청년정책이든 지방정부 청년정책이든 청년정책 현 주소가 뭐냐라고 할 때는 대체로 정책 실패 역사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진단하곤 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엄청한 대표님이 혼자 보통 주장하시거나 감정적 문제가 아니고 대체로 그렇게 진단하긴 하는데, 그거는 사실 다른 것도 안 보셔더라도 2013년 청년정책이 처음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12번 정도의 정부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정부는 달라졌지만 거의 문서의 내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동소이 하거든요. 그리고 연간 예를 들면 역대급의 예를 들면 거의 재정을 쏟아붓잖아요. 한 해에 지금도 2조, 작년이 2조 8천억 정도 썼을 거예요. 근데 사실 청년들의 체감도가 매우 낮아요. 15년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한 40조 정도 되는 건가? 그죠? 40조 정도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불구하고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나아졌다기보다는 더 심화됐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 거냐 해서, 뭐 그건 과격한 용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정책 실패를 했다고 인정을 해야 거기서부터 정책을 어떻게 다시 리빌딩 할 거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점이 있고 그 과정에서 보통 거버넌스를 한번 도입해 보자라고 정부가 시스템을 채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정보 주도의 대체로 청년 대책을 주로 발표해가지고 한 해마다 예산을 예를 들면 쏟아 부었는데 이것에 대한 예를 들면 효과성과 체감도가 양자가 다 떨어지니까 이 상태로 계속 청년 정책을 정부 주도하에서 계속 갖고 가는 게 더 이상은 약간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전문가 의견을 듣기도 하고 당사자들 의견을 듣기도 하는 어떤 거버넌스 방식을 통해서 정책 전환을 시도해 보자. 라고 하는 게 대체로 청년 거버넌스가 시작되는 맥락 같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거다. 만에 하나 그렇잖아요. 청년 문제가 심화된 원인이 시장이라고 하면 저희는 기업이랑 거버넌스를 해야죠. 이렇게 약간 중소기업청 다 이렇게 중소기업 연합회 다 모아놓는데 거기 가도 되고 뭐 이렇게 경총도 있고 이렇잖아요. 뭐 이런 데 있긴 한데 그것보다도 굳이 정보 거버넌스가 주로 약간 작동되는 방식의 이유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 해결에 접근해서 어디에 문제를 가장 먼저 바로잡고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서 전환을 약간 시도해 볼 거냐라고 할 때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전환을 시도해 보자라고 하는 데서 대체로 약간 정부 주도의 정보 혁신의 어떤 거버넌스가 나온다 이런 지점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약간 정책 전환을 고민하게 되는 데서 제일 큰 거는 지금까지 워낙 설왕설래했어요. 2003 이게 노무현 정부다라 뭐다 이건 제가 볼 때 큰 쟁점이 아니고 지난 15년간의 정부 대책을 놓고 보면 12번의 문서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진짜 문서가 비슷해요. 2003년과 2018년이 거의 문서의 포맷이 대체로 비슷하거든요. 그럼 매번 상황인식의 문서의 첫 번째가 있을 거잖아요. 청년 문제가 뭐라고 생각한다. 이 상황은 뭐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배경적 설명이 제 1번에 들어가는데 2003년도 정부 대책 거기에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청년들이 버젓한 일자리를 선호하여 이때부터 눈높이론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소위 예를 들면 청년들이 눈높이가 높은 것이냐 아니면 정부 정책이 실패하거나 시장이 예를 들면 고용을 회피하면서 발생한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엄청 15년간 논쟁이 있고 이건 앞으로도 약간 논쟁이 있는 대목일 텐데 어쨌든 이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가 약간 가장 약간 뭐 그래도 이건 이제 정부가 크게 약간 선방한 거다 이렇게 봤던 거는 처음으로 국책기관이 제대로 조사를 해서 내놓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내놓은 적이 거의 없다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한 해에 보통 청년 인구라고 할 때 사회에 들어오는 한 해 대학을 졸업하고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취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 인구 한 40만 정도 돼요. 40만 정도가 되는데 구급 공무원 시험을 몇 명이 보신지 아세요? 구급 공무원 시험? 21만 명이 봐요. 근데 이게 9급이잖아요. 6급도 있을 거잖아요. 9급, 7급, 8급 이게 6급까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소위 공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체로 30만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리 예를 들면 누적이라 하더라도 한 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한 40만인데 30만이 예를 들면 고정적으로 계속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만을 선호하고 있는 이 상황 되게 문제적인 상황인 게 맞죠. 어떤 정책을 쏟아부어도 청년들이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그 경향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약간 뭐냐라고 볼 때 이 문제를 두고 이런 식의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취업을 유예하고서라도 혹은 졸업을 유예하고서라도 공무원 시험을 쳐서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겠다고 하는 한 청년의 합리적 선택과 한 개인의 선택과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약간 유예하는 거는 계속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니 뭐라도 좋은 일을 일단 시작하고 점차로 예를 들면 다른 데로 옮겨보려 노력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대체로 정부와 사회의 선택 중에 무엇이 합리적인가 이게 보통 논점이에요. 지금 청년 정책의 메인 논점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KDI가 이거를 고용정보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청년 고용 패널이 있어요. 결국 4년간 추적 조사를 해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대충. 그리고 청년 문제가 2003년 정도 시작돼서 15년 정도 됐으니까 이쯤이면 대체로 대학 때 문제가 30대, 40대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가 라고 하는 생애 조사가 가능해지거든요. 결국 작년에 생애 조사 결과가 1차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개인의 선택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걸로 현재 나왔어요. 연구조사 결과는. 그리고 이거 상당히 파괴적으로 지금 현재 약간 부처와 전문가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보고서고 찾아보시면 돼요. KDI 보고서인데 한요셉
이란 연구원분이 KDI가 쭉 해가지고 낸 건데 이게 무슨 이 연구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20대 초반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진입한 청년이 처음으로 입직한 일자리 있잖아요. 일자리가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과 다소 예를 들면 졸업을 유예하면 1년 유예, 2년 유예, 3년 유예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유예하고 공무원이나 대기업을 들어간 사람의 예를 들면 30대, 40대를 추적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는 기본 생애 주기 전반에 예를 들면 노동소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기가 일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이건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차이로 난다라고 하는 안정성 문제 결과가 약간 나와서 사실은 지금은 졸업을 조금 유예하거나 취업을 약간 유예해서라도 안정적 직장을 들어가고자 하는 청년들의 선택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고 이 상황에서 소위 기업과 정부가 청년들에게 지금 그렇게 시간을 유예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일자리를 구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 개인의 어떤 뭐 안정적 삶, 예를 들면 어떤 괜찮은 삶을 만들어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 개인의 선택을 교란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더 이상 그런 식의 소위 예를 들면 상황 호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청년 정책 전반이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이 지점을 놓고 소위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도 체감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가 되게 강하게 밀고 있는 거는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르바이트든 뭐든 간에 첫 입직을 했을 때 일자리의 조건 그리고 이것의 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게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거는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소위 나의 문제거나 내가 살아갈 세상의 문제를 두고 어떻게 약간 좀 뭘 해볼 거냐라고 할 때 어쨌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다들 일반적일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정부가 대체로 예를 들면 정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삶을 지원하는 게 있고 뭐 민간의 시장도 있을 거고 개인의 노력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외려 지금은 이전에 비해서 이제 작년 정도까지 대체로 여러 가지 설전이 있다가 제 표현으로는 약간 이거는 약간 스코어가 정리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청년들의 문제인식 그리고 청년들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소확행으로 얘기되는 것도 대표적인 건데 어떤 그런 식의 청년들의 가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외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대체로 전반에 합의되거나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서 청년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청년들이 어려우니까 약간 청년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청년들 하자는 걸 해주자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15년 동안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과 시장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 현재 조건에서 차라리 청년 당사자들에게 문제의 정권을 맡기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겠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이 제기하는 방향으로 대체로 정책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또 작동되기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청년 거버넌스 대체로 이런 취지에서 많이 작동이 되니까 이 경남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도 약간 뭐 이게 거버넌스잖아요. 그럼 대체로 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시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도지사님도 그런 의사가 있으셨던 게 분명하시고 도도 예를 들면 사실 이제 청년 문제 잘 모르겠다 이런 거지. 청년 정책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청년들한테 좀 의견을 내고 뭐 청년들이 예를 들면 하자는 대로 좀 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고 이런 식의 배경이 있는 조건에서 거버넌스가 시작하는 거니까 그 논점을 가지고 토론 한번 해보시면서 지금이야말로 대체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고 청년들의 눈높이가 문제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설왕설래 할 때고 있다가 이게 한 그 다음 단계로 약간 진전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는 약간 청년들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가지고 청년 문제를 하기 위한 어떤 해결 방법을 강구해보자 라고 하는 상황 같은 걸로 약간 진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문제인 상황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지 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 방향에서 청년 정책이 약간 세워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저는 의미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약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조금 무거워지긴 했죠. 제가 오는 길에 몇 가지 이 전제에서 약간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시작점을 이런 얘기 좀 해보면 좋겠던데 이게 약간 이게 공간이 주는 힘이 엄청 커요. 근데 저도 이렇게 아카데미 해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다음엔 둘러앉아서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간담회처럼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소위 이제 이런 걸 집합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왜 이런 방식은 아주 저 생소합니다.
그래도 약간 어색하지만 얘기를 들고 같이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제가 약간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제가 한 이유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해요. 청정넷에 참여하게 된 이유 같은 게 뭔지 몇 분한테만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네, 혹시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마이크 잡으신 부터. 아, 저요? 낙장. 네. 아, 제가 청정넷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원래 청년단위에서 활동을 좀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어, 어느 순간 이제 하다 보니 뭘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부분과장이랑 운영지원단까지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청년들의 한계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그럴 수는 있겠는데 청년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저는 활동가의 삶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활동가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가를 봤을 때 그 삶의 질이 굉장히 낮다. 근데 그 삶의 질을 조금은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게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저는 이제 청년 네트워크에 이제 좀 가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향이 청년 활동가 삶의 질을 좀 보장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쪽으로 갔었고,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그냥 한번 제가 편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약간 이거 좀 갈래를 좀 타보려고요. 저거 뽑으셨어 어쩔 수 없어. 네, 제가 그냥 죄송한데 제가 저요. 네. 찍겠습니다. 네,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냥 이런 이유로 참여했다 이런 거 약간 얘기해 주시면 돼요.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공간이 주는 힘이야. 제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래. 옆에 앉아 있으면 얘기하기 쉬운데. 저 대전에서 왔는데요. 아, 대전에서 네. 온 장혜진입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 대전에 굉장히 좀 문화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청년들의 그런 요구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제 지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잖아요. 그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시초는 그렇고 더 많이 이제 공부하고 싶어서 여기도 왔습니다. 네. 네,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미리 섭외를 했어요. 네, 네, 경남 분들 중에 한 분인데, 네, 왜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 원래 평소에 이제 청년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청년 문제가 굉장히 고질적이고 나아지지 않는 반면에 이제 시나 도에서 뭐 청년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고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뭐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이게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뭐 도움이 된다는 거 생각되지도 않아요. 왜냐면 얼마 전에 그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었는데 창원시 그 청년 구직 수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항의하는 그 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이게 뭐 네네네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이걸 뭐 사라고 만든 거냐 이런 식으로 되게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도 보면서 좀 이 청년 정책이라는 걸 너무 좀 내가 직접 좀 알아보고 여기 청년 네트워크에서 공부하고 알아보고 이 문제를 내가 직접 스스로 해결해 나가자라는 생각에서 좀 들어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좋은 시민분들이 많으시네. 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어떤. 네, 그 아까 제가 이제 그 신임장 단장님께 말씀드렸던 거 중에서 활동가라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아닌 분들도 제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왜 가입하게 되셨는지. 어, 저는 사실 제가 원하는 정책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불만이 좀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현실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불만이 없나? 나만 마음에 안 드나?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가입했습니다. 여기 근데 진짜 뭐 여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약간 진짜 좋은 시민분들이 많으시네. 서울 청정넷은요 참여 동기 만나면 50%가 정말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라고 답해요. 네. 어색하세요? 그 찜들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그 특히 20대 초중반 분들은 그런 거 많으시던데요.
세월호 겪었을 때가 되게 많이 그랬는데 약간 뭐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고등학교 친구들이랑은 말하기가 약간 어려워져가지고 사람들이 대학 가기 시작하면 처지가 약간 달라지잖아요. 근데 자기가 얘기를 약간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거시기 될까봐 이렇게 분위기에서 좀 안 좋아질까봐 말을 잘 못하게 돼가지고 뭔가 그런 얘기 하고 싶어 뭐 사회 문제에 대한 거나 뭐 정치에 대한 거나 그냥 뭐 내 얘기나 이런 얘기 좀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는 왠지 그런 얘기 해도 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만 모일 것 같아서 왔다. 그래서 자기 이제 그런 친구가 사귀고 싶어서 왔다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보통 비중으로 훨씬 높아요. 그래서 뭐 정부 정책을 알고 싶어서 왔다던가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왔다던가 활동가의 삶을 질을 어떤 만들고 싶어 왔다고 하는 분들은 저희 표현으로 고관여자 세상에 진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예, 그게 진짜 적극적인 분들이신 거고 대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체로 저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트워크 하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예, 그래서 청정넷이라고 하는 거버넌스에 보통 네트워크 욕구가 엄청 많긴 하고 실제로 저는 예를 들면 한 청년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동료 집단이 있고 목소리를 내야 해결될 거잖아요. 그런 데서 네트워크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제일 먼저 드린 이유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트워크를 하고 싶으면 네트워크는 그렇잖아요. 그만큼의 시간이 들어요. 그리고 예의도 다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예의를 다하는 충분한 관계가 맺어져야 예를 들면 커뮤니티가 되잖아요. 그 네트워크 일정하게 안정한 커뮤니티가 되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버넌스라고 하는 일련의 예를 들면 어떤 프로세스가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내부에서 이게 크게 약간 소위 쟁점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서울시에 뭐 정책 제안도 그닥 하고 싶지 않고 정말 약간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동료들을 만나러 왔는데 왜 나한테 계속 정책 제안을 하라고 하냐. 뭐 이런 게 사실 내부 초반에 엄청 약간 쟁점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가지고 약간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최초에 처음에 한 2, 3년 이런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 최초의 관례를 탔어요. 그냥 소위 청년 의회라고 해서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애초에 손을 들고 그거 준비하는 팀. 그다음에 청년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박람회부터 시작해서 뭐 포럼 이런 거 약간 행사 준비하는 팀. 물론 애초에 손을 들게 해가지고 약간 갈래를 타서 진행했는데 그래야 사실 네트워크 욕구를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이 친구들과 우리 사회가 혹은 내 삶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능감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니까 그런 것도 약간 충족할 수 있고 하나 더는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청정넷도 경남 청정넷도 마찬가지지만 이 장은 경남도청 문서에는 이거 거버넌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예, 도청 문서에는 그럼 거버넌스는 엄밀하게 문제 해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저희 표현으로는 거버넌스의 정론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도 그것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남 청정넷도 처음에 약간 이게 근데 약간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겠네. 다 네트워크 하러 오신 분 거의 없나 봐요, 그죠? 아닐걸요. 네트워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손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자기 네트워크 하고 싶다. 그냥 진짜 네트워크 하고 싶다 하시는 분 분명 계십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부터 제 얘기가 약간 재미없을 수 있어요. 네, 재미없을 수 있지만 청정넷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 욕구가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보니 두 가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두 개가 갈래를 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애초에 기획을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저게 거버넌스구나. 나는 네트워크 하고 싶은 건데 거버넌스 저렇게 굴러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말 한마디라도 얹어주자. 물론 예를 들면 네트워크 하고 싶으니까 굳이 그걸로 액션 많이 안 하셔도 돼.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와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약간 좀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고 지금 제가 저 뒤에서 저 아까 1강하는 거 들었는데 화면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렇게 눈으로 마주치면 서로 얘기하는 게 좋긴 한데 PT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얘기는 조금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서에 웬만한 게 다 들어 있으니까 그 거버넌스란부터 약간 봐주시면 좋은데요. 이게 경남도청 문서 경남도청에서 그 경남 청정넷 연간 추진 계획이나 사업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같이 회람하셔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제가 막 여기 강의 같은 거 많이 다녀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잖아요. 세상에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1 더하기 1을 3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4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우리가.
근데 재미가 없군요. 예. 진짜 여기 계신 분들 유독 반응이 없는 분들인데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는 제가 많이 강연을 가다 보니까 거버넌스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용어로 자의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거버넌스야. 거버넌스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거버넌스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럼 내가 그분을 잘 물어봐. 근데 혹시 거버넌스 어디서 공부하셨냐? 거버넌스가 이런 거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이렇게 얘기하면 잘 없어요. 대부분 본인들의 감으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합의되는 게 어려워요. 특히 행정이랑 일할 때는 더더군다나 합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건 나의 생각이니까. 예. 그래서 나의 생각과 행정의 생각을 일치시키려고 해도 그렇고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굴러가야 된다, 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려고 해도 비슷해요. 거버넌스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의하고 전제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 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광의의 의미에서 거버넌스는 새로운 통치 기술로 이해될 수 있으나 협의의 의미에서는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과정에 민간의 주체들이 참여하고 권한을 나눠 가짐으로써 국가 주도나 시장 중심을 넘어서는 대안적인 공공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그냥 크게 두 가지로 그냥 딱 얘기하는데요. 1번 정부가 정부 사업을 혁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민 참여 시스템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는 상상을 할 경우에는 스스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거버넌스가 맞는가?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만 청정넷이라고 하는 건 플랫폼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 예를 들면 층위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나 거버넌스로서 청정넷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반드시 정부 사업을 고민해야 되고 정부 사업을 이렇게 혁신하자고 하는 시민의 의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버넌스를 하게 되면 이게 제 표현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불일치를 겪는 거지. 모순적 상태에 빠지면서 엄청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라고 하는 대전제를 이해해 주시면 좋다. 기본은 정부가 정부 사업을 하는 데서 시민 참여 시스템을 활용해 정부를 혁신해 보자고 할 때 도입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건 그래서 경남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사업 어디에도 거버넌스라고 하는 건 적용된다. 예.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역대 정부의 통치 구조 변화라고 해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정부 운영이라고 한,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가라고 하는 데에서 전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대체로 최근에 이거 이제 그 거버넌스가 시민 참여라고 하니까 마치 이렇게 소셜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거버넌스는 정부 운영의 원리 같은 걸 놓고 보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정부 운영 기조가 되면서부터 도입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이 표를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려면 이게 국제관계 같은 거 보신 분들이 약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케인즈 이렇게 아세요? 케인즈? 복지국가? 네. 19세기 초반에 전 세계가 대체로 케인즈 이론주의 복지국가를 막 달리다가 이때만 하더라도 거버넌스 필요가 없어요. 정부가 좋은 정책을 막 많이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기본 정부를 운영하는 거는 정부의 책임 관료들이 하는 거죠. 정부의 관료들이 정부를 운영하는 정상적 방법 같은 거를 그 19세기 초중반에 계속 진행하다 복지국가가 되다가, 복지국가가 어쨌든 어느 시점에서 약간 이게 문제가 되면서 소위 공황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예를 대공황이 터지면서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따지면 이승만 정부랑 박정희 정부 때가 소위 정부의 책임 관료들이 정부를 운영할 때죠. 이렇게 막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부 말기에 결국 문제가 생기잖아요. 군사 쿠데타라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정리되긴 하지만, 그때 문제가 생기는데 정부 주도로 정부를 운영하다가 한국의 경우에는 주로 부정부패 문제였고, 세계적 문제 같은 경우는 주로 실업 문제 같은 거였는데, 이런 문제로 정부의 책임 관료들이 정부를 스스로 강한 힘으로 통치하다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정부 운영 방식을 바꾸자 라고 나온 게 예를 들면 거버넌스예요. 정부의 기능을 그걸 축소시키고 민간, 정확하게 시장과 기업의 역할을 예를 들면 강화하자.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였구나. 죄송해요. 몰랐어요. 이거 어떡하지? 안 되는데? 도와주시겠어요? 내려주세요. 쭉 넘어가시면 돼요. 네네. 요거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어차피 안 보이지 않으세요? 제 뒤에서 보니까 안 보이던데.
그냥 요거 보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역대 정부 다시 얘기하면 박정희 정부 막판에 어쨌든 저희 나라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세계적으로 이때가 공황이 와요. 공해와 정찰 문제로 생기면서 정부의 강한 힘이라고 하는 게 외로 정부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면서 정부의 운영을 약화시키고 정부가 해야 될 예를 들면 역할을 시장과 기업과 민간에게 좀 맡겨보자. 그러면서 서로 협력해서 합작해서 정부를 운영해보자라고 하는 작은 정부론이 나오고 이때 등장하는 게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해서 NPM 이론이 나와요. 민간 위탁 이런 거 들어보셨죠? 민간 경상보조 사업, 민간 위탁.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경남도가 하는 사업 중에 상당수가 민간 위탁일 거예요. 예.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취성패는 민간 위탁 사업이에요. 대표적인 민간 위탁 사업이에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취성패를 하겠다고 하는 기업과 학원에다가 돈을 주고 사람들은 거기에 수강을 신청해가지고 수업을 듣는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대표적인 민간 위탁인데 이런 게 그때죠. 민간 위탁, 민간 경상 보조 등의 각종 예를 들면 정부 사업을 민간에 하는 예를 들면 거버넌스가 쭉 나오고 이게 대체로 김대중 까지 가다가 그 신공공을 관리론 NPM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우리나라 결국은 상당수가 기업에 줬어요. 상당수가 기업에 줬다가 기업에 줬으면 그 전에 박정희 정부 때까지는 이게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정부가 너무 힘을 많이 가지니까 부정부패가 막 이렇게 만연하고 이게 약간 국가폭력 사태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정부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에 주자고 했더니 효율성 문제가 약간 제기되는 거예요. 시장에 효율을 줬더니 이게 대표적으로 정부 정책이 평가가 안 돼. 평가가 안 되고 예를 들면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효과를 확인하기가 힘들고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이 대표적인데 수많은 민간 위탁 기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민간 위탁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부 감사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업이 도대체 몇 명이 무슨 서비스를 받아서 어떤 효과를 얘기하는지를 확인할 길이 별로 없어요. 민간 위탁 사업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효율성의 문제가 크게 제기되면서 여기서 예를 들면 그 다음 단계로 그 정부의 역할을 다시 조금 올리는 걸로 가자. 정부의 역할을 너무 강해서 줄였다고 하면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올리는 걸로 가서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지되 민간과 협력해야 될 여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업 자체를 예를 들면 그냥 민간에 주는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사업을 설계하거나 사업을 평가하는 데서 예를 들면 시민들의 의견이거나 민간 의견을 더 듣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 모델로서의 거버넌스 모델은 도입하되 사업에서의 거버넌스 모델은 축소시키자. 라고 하는 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오는 그다음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경남 청정리에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약간 어렵지만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의 발전 서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주체는 정부죠. 그리고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고 저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고 저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무엇이 예를 들면 정부 운영이라고 하는 것에 효과적일까라고 하는 걸 놓고 방식을 쓰는 과정에 소위 지금이 보통 뉴 거버넌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뉴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데 사업의 집행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좀 책임지고 더 많이 하되 과정의 설계 시민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민주주의 모델에서 거버넌스 같은 걸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거버넌스로 정부를 운영해보자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게 대체로 최근 일인 거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이치에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기본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다시 얘기드리지만 기본 정부 운영 방식 중에 하나 통치 방식 중에 하나고 정부가 통치 방식을 씀에 있어서 시민 참여를 통해서 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다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전제로 고민하시면 되고요. 이런 지점에서 청년 정책 같은 경우도 비슷한 서사를 갖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지금 경남도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유가 있죠. 있고 청정넷이 있죠. 그러면 그런 차이로 약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시라고 하는 행정이 있고 위원회라고 하는 게 앞서 얘기했던 관주도에 예를 들면 거버넌스가 있었다고 하면 그 중간쯤에 전문가거나 기업에 맡겼던 위원회자 같은 방식 의사결정 과정에 주로 참여하고 사업을 넘기는 그런 방식의 주로 약간 거버넌스였다고 하면 이때는 위원회가 뭐냐면 의사결정하는 데서는 전문가만 참여하면 되고 사업을 민간 위탁하는 방식 으로 예를 들면 거버넌스를 주로 운영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면 이 관료 중심의 결정에서 전문가 위주의 위원회제로 갔다가 최근에는 상당한 사업들을 다시 예를 들면 정부가 하는 걸로 끌고 들어오고 과정을 설계하는 거 원래는 전문가들 했던 그 결정 과정 자체를 예를 들면 거버넌스화 하는 방식으로 되게 많이
만들어져서 대체로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기본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경남도 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 센터도 거버넌스의 약간 일환일 텐데 약간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정net 같은 버전이 있는가 하면 민간과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 같은 것도 거버넌스의 한 종류이고 활동지원센터거나 청년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센터도 거버넌스의 한 종류이죠. 이 얘기는 즉 정부를 기준으로 민간과 파트너십 맺는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위원회자란 방식, 네트워크란 방식, 중간 지원 조직이란 방식. 이런 형식만 다르지 사실 이 모든 게 거버넌스다. 이렇게 약간 이해해 주시면서 넘어가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왜 청년 같은 경우는 굳이 청정net 같은 거버넌스의 방식을 쓰는 건가라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건 청년 거버넌스에 맞는 거버넌스 모델은 뭔가라고 하는 게 최근에 약간 질문이에요. 여기도 예를 들면 위원회가 있고 네트워크 있고 지원 조직이 생길 거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예를 들면 정체성의 혼란을 새 조직이 다 겪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주도하는 게 맞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게 좀 맞는데 여기서 가장 예를 들면 약간 그거 하셔야 되는 건 제가 이 PT에는 빼긴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버넌스가 정보 혁신 시스템,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혁신 시스템 같은 거라고 놓고 보면 거버넌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사정위원회 아세요? 경남도는 노사민정일 거예요. 노사민정협의체일 건데 노사정위원회도 대표적인 사회적 대학이고 거버넌스 조직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주체들이 누구예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데잖아요. 정부가 예를 들면 민간과 거버넌스 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노사정위원회 같은 방식으로 애초에 어떤 집단과 예를 들어 거버넌스를 위한 집단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조직 집단이. 그러면 그 집단이란 거버넌스 하면 대체로 그 거버넌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노동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노동자들이 기본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직되어 있으니까 여기랑 거버넌스를 하면 돼서 이런 게 예를 들면 보통 결사체형 거버넌스예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권한 부여형 참여형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런 거죠. 녹색위원회, 환경위원회 뭐 이런 데가 하는 예를 들어 각종 위원회, 인권위원회 이런 데가 보통 참여형 거버넌스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민주노총, 한국노총처럼 완전히 결사된 조직 집단이 있진 않지만 해당 영역에서 의견을 개진할 만한 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경우죠. 각종 단체들이. 그럼 그 단체들을 묶어서 거버넌스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오세요 뭐 이렇게. 환경단체들이 한 10개가 있어. 그럼 여기 오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랑 같이 정부가 거버넌스를 하는 방식이 있죠. 그럼 대체로 정부가 쓰는 거버넌스는 대부분 이 두 가지 방식이 거의 다예요. 이미 조직되어 있는 결사체형 단체와 거버넌스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해당 의제 영역에서 여러 단체들을 불러서 이걸 이제 거버넌스를 하거나 왜냐하면 정부가 민간이랑 그 소위 파트너십을 맺고 예를 들면 정부 운영을 함께 논해야 되는데 소위 민간의 대표성 있는 집단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정net 같은 경우는 어떤 거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이거를 보통 협력적 거버넌스 혹은 자율 거버넌스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회 집단을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조직되어 있지 않은 집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예를 들면 이런 집단이 주로 많죠. 마을 공동체. 사회적 기업도 예를 들면 참여로 가능해요. 그 위원회가 다 구성돼 협의체가 다 있어가지고 여성도 생각보다 단체들 다 있어요. 여혐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사회 집단으로 최근에 예를 들면 정부에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회 집단들 같은 경우가 대체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마을 공동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다문화 뭐 최근 정부 사업에 약간 의견을 내기 시작한데 이런 식으로 기본 거버넌스라고 하는 걸 할 때 애초에 결사되어 있는 사람 결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경우가 있는데 여러 단체도 없고 결사도 되어 있지 않은 원자대 집단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냐라면 그때는 거버넌스를 이들이 스스로 조직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정부가 지원하면서 거버넌스를 해요. 이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단체를 결성하거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걸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민사회 형성을 지원하면서 거버넌스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청년 거버넌스의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청년은 우리 여기 있는 계시는 분들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유와 같은 단체가 있나요? 청년을 대표할 만한? 물론 뭐 개인적으로 청년 유니언이 괜찮은 단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 단체가 나의 이익을 대변한다 라고 그냥 무조건 그래 너에게 나를 다 맡길게 이렇게 얘기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청년들의 정치적 경향 자체가
약간 조직과 집단을 일정하게 거부하거나 터부시하는 경향이 워낙 강하잖아요. 코르테즈가 최근에 미국에서 엄청 뜨고 있어가지고 트윗에서는 20대들 엄청난 한국 청년들의 예를 들면 선호도 엄청 받고 있던데, 나를 위한 정치, 내가 나를 말하겠습니다. 다 필요해서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성향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예를 들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특정 결사 조직도 없고 여러 단체들도 별로 있지 않고 시민사회가 예를 만들어져 보건 서사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스스로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을 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면 전체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로 보통 자율 거버넌스형 혹은 협력적 거버넌스형이라고 하고, 서울시 청년 거버넌스도 경남 청년 정책 네트워크도 대체로 그것에 그 모델을 전제로 대부분 세팅돼 있어요. 지금 경남 청년에서는 이렇게 약간 도청이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제가 참여하는 거여서 사실은 이게 뭔지 약간 맥락적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한 두 가지 맥락은 이해해 주시면 좋다 이런 거예요. 하나는 이거는 기본 경남도청이 경남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좀 잘 진행해 볼까라고 하는 거를 혁신적 관점에서 시민 참여 연 거구나. 그럼 저들이 활동 공간을 연 거예요. 행정의 활동 공간을 연 거다. 이걸 하나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열되 그냥 내가 분과에 들어가가지고 나 혼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일정하게 시민사회로 형성되고, 혹은 여기 있는 100명, 경남 청년 100명 정도 되나요? 105명입니다. 그죠. 105명이면 경남 청년 인구가 몇 명이에요? 26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훌륭하시네요. 이러면 된 것 같아요. 요 정도면 된 것 같아요. 20만 명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100명이 약간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8천 명이고 그게 좀 이상하다 했어. 네. 경남은 서울이 300만인데 네, 이렇게 작았나 경남 네, 순간 제가 헷갈릴 창원에 뻔했네요. 살아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엄청 많지는 않을 텐데. 실제로는 그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만이 안 되고 100만이 안 되겠죠. 한참 안 네. 되겠죠. 제주도가 몇 만인 줄 아세요? 잘 모르. 60만. 도 전체가. 예? 그죠. 그러니까 23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창원에 다 있나 보네. 그 정리들이. 그게 좀 달라요. 수치마다 다릅니다. 저희 창원 같은 경우는 15세부터 이제 수치를 매깁니다. 15세부터는 39세까지. 청년층이 정말 네. 다양하구나. 예, 그렇네요. 어쨌든 그럼 15세의 관점을 반영하기 쉽지 않겠는데 네.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대변을 하면. 근데 어쨌든 예를 들면 대변하려고 약간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약간 기억해 주시면서 약간 거버넌스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서울 청년 거버넌스 사례에서 제가 약간 마무리 얘기 드리면 이런 얘기 정도가 있어요. 어쨌든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에서 얘기 드렸던 대로, 앞서 드렸던 대로 정부 혁신을 위한 모델이라고 하는 게 거버넌스의 대전제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어떻게 정부를 혁신할 거냐라고 한 고민으로 시작하는 건데, 다만 청년 시민사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역할에 서시기 위해 좀 부담스럽지만 노력은 약간 해보시는 게 좋다, 그런 층위에서 이런 건데, 이것도 예를 들면 그럼 이게 약간 대변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어떻게 설계할 거냐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서울 사례긴 해요. 그럼 경남 청정내 또 자기 역사 같은 거를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약간 설계해 볼 거냐. 그럼 서울도 똑같은 상황일 거잖아요. 서울은 청년이 300만이 있는데 그나마 서울은 청년 단체들이 좀 있긴 했어요. 뭐 청년 유니온, 민달팽이 유니온, 뭐 청년 참여연대 등의 단체들이 있긴 했으나, 이 친구들이 예를 들면 300만 청년을 대변한다고 스스로도 자임하진 않고,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도 그닥 약간 거기만 의견을 들으면 돼요, 위원회제로 하면 돼요 라고 하는 걸 용인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년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 청년 집단을 묶어야 됐던 거죠. 묶어야 되는데 이걸 묶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초기에 예를 들면 앞서 얘기 드렸던 대로 원자된 청년들이 모여서 동료 집단을 형성하는 과정이 한번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허브라고 한 중간 조직이 프로젝트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청년 거버넌스가 엮일 수 있게 커뮤니티를 막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정한 수준에 올라오면 여기를 네트워크로 묶어가지고 거버넌스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청정넷이라고 하는 모델은 최초에 있지는 않았어요. 애초에 청정넷이 있는 게 아니라 청년허브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여러 청년 커뮤니티들, 물론 코어 그룹이라고 당시에 얘기했던 유니온 계열의 어떤 그룹들이 있고 다양한 층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거버넌스 시도한 거란 말이에요. 거버넌스를 시도했는데, 그렇게 거버넌스 시도한 다음에 여기서 좀 서울 청년 의회를 봐주셔야 되는 건,
거버넌스를 해. 우리가 시정에 참여해. 분과 모임도 하고 뭐 계획서도 쓰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앞서 이게 정부 혁신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행정이 우리가 제안하는 걸 수용하는 수용성의 절차가 약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현재는 한 3가지 정도란 말이에요. 법규를 바꿔가지고 자체 법규를 바뀌니까 조례를 통해서 청년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걸 제도화하는 조례를 만들거나 그게 아니면 청년 의견을 수용한 예산 사업을 결정하면 되는데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건 시장이거나 도지사인 거죠. 도지사다 보니 그것에 예를 들면 참여하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그것에 참여하는 서울청년의회는 청정넷도 처음에 약간 시도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초기 단계 막 사람들도 약간 묶어가지고 초기에 예를 들면 청년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초기 단계 주체들은 발굴이 됐고 이 초기 단계 주체들이 자기만 서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좀 설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해보자 라고 하면 청정넷도 만들게 됐고 만들어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논의도 많이 했는데 이거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받아주는 의사결정 방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건 전체로 마찬가지로 부딪히게 되는 걸 텐데 경남도도 지금 이게 없을 거예요. 그럼 그게 결정되는 방식은 대체로 그냥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가 청책 같은 방식이 타운홀 미팅. 그냥 행사를 해. 그 분과 활동 막 공유를 해요. 그리고 이런 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발표하는 방식의 소위 이벤트 방식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그냥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 근데 이거는 수용성을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이걸 가지고 정부가 수용했냐 안 했냐 확인할 수 없어. 그러면 2번째 방식이죠. 2번째 방식이 저희가 쓴 방식이에요. 의회라고 하는 방식. 이거는 우리가 의원은 아니지만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실제로 시의회가 갖고 있잖아요. 도의회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의회가 청년들이 제안하는 예산만큼 가능한 결정할게. 시장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결정하는 경우는 뭐 제안하는 예산은 가능한 결정할게 라고 하는 3자의 합의 속에 소위 모의의회를 여는 거죠. 그냥 모의의회를 열어서 3자의 합의 속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수용해 주자 라고 하는 예를 들면 모델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게 서울은 청년의회 모델이에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런 모델이 있어요. 시민참여자 모델이 있죠. 사실 시민참여자 조금 더 진전된 모델이란 말이에요. 다 됐고 엄밀히 얘기하면 청년의 모델은 그런 거잖아요. 시장이 일정하게 동의하고 의회도 일정하게 동의해서 청년들이 양자가 예를 들면 동의하고 합의된 권한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하는 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다 됐고 여기서 여기까지 포괄 예산을 꾸려요. 그냥 그리고 500억이면 500억, 300억이면 300억. 그리고 그것은 무조건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만 결정한다고 하는 걸 조례로 못을 박아. 그러면 참여 예산 방식으로 그 시민들이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면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채택할지도 시민들이 정하고 그게 시민참여 예산제도예요. 주민참여 예산제도죠. 그럼 이게 보통 3가지 유형이고 지금 전국의 청정넷은 기본 청정넷으로 모이고 문제인식도 함께 나누고 모임을 하는 것까지는 대부분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약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정부 정책으로 정부 운영이 혁신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제한되고 수용될 거냐 라고 하는 모델은 여전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럼 이 지점에서 어떤 걸 할지는 여기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올해 경장청정의 연간 계획서를 잡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은 3가지 안을 다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약간 여기 자문하고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럼 뭐 서울시와 같은 참여예산제 유형의 방식으로 예산 결정을 해도 좋겠다. 혹은 예를 들면 의회 같은 것도 해보면 어떠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정부의 입장에서 거버넌스를 하게 되면 이 제안들을 어떻게 수용할지 수용 모델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 함께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물론 전국적 양상이 여전히 서 얘기했던 간담회 유형에서부터 뭐 의회 유형, 시의회까지 도의회까지 동의하는 의회 유형에서 자율예산제 유형까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열려 있으니 그건 약간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예를 들면 청년들이 정부 운영에 있어서 어떤 걸 혁신하겠다고 하는 걸로 내어놓을 거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쭉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조금만 볼게요. 네, 시간을 배분했는데 딱 맞았네요. 그 지방 정부와 지방의회 특징과 역할, 거버넌스 파트너 정부 행정에 대한 이해 이 장을 얘기를 시작할 건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이 거버넌스고 거버넌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사업이라고 하는 걸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했다고 하면 이것을 예를 들면 이제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제안하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제안을 받는 파트너, 당사자는 정부가 되는 거죠. 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도에 우리가 이왕이면 제안할 때 결론적으로 어떤 방식을 쓰실지는 여기서 결정하셔야겠지만 그냥 네. 어떡하냐? 예. 이왕이면 제안할 때 이게 이런 거잖아요. 아무 때나 내가 한밤에 지사님한테 전화한다고 전화해서 뭘 제안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정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와 예를 들면 행정이 컨디션을 알고 제안을 하는 게 수용성이 높겠죠. 그러면 서울청정력도 매번 그걸 고민해요. 한 해에 예를 들면 정책 제안까지 할 때 우리 기준에서 수용성이 되게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매년 청정리 사업은 그걸로 실적을 약간 내요. 저희는 수용성을 100%로 놓고 우리가 한 100개를 제안했으면 100개가 다 반영되면 수용성 100%, 50개를 냈는데 100개를 냈는데 50%만 됐으면 50% 이런 거잖아요. 거버넌스의 예를 들면 약간 거버넌스의 반응성 반응성이라고 하는 정부가 거버넌스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보통 반응성 척도라고 하는데 이 반응성을 평가하는 핵심은 제안 과제에서 어떻게 예를 들면 얼마 정도로 수용했냐는 여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서울청정넷은 밖으로 예를 들면 모델이 엄청 많이 약간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수용성은 한 50%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도 예를 들면 행정에 대한 이해를 엄청 하면서 제안을 하는데도 그 정도거든요. 그럼 대체로 처음 진행하게 되면 거의 수용성이 아주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처음에 시작했다 보니까 행정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막 만들고 있을 때 그때 청년과가 생겼는데 청년과를 몇 팀 몇 개로 만들고 어떤 직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는 하라면 할 수 있어. 이 6년 7년 정도 됐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서울청정net 같은 경우도 초기의 수용성은 2013년도에 서울청정넷이 처음 결성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정책 제안을 20개인가 24개 정도 낸 적이 있어요. 2013 최초에 그때 수용성은 한 20% 정도 돼요. 근데 청년과 설치가 저희가 낸 중에 있긴 했는데 사실은 이미 약간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뭐가 수용됐냐고 하면 청정net 최초는 무중력지대 공간 만들어 달라 이거 하나만 딱 수용되고 나머지 건 그다음 수용 안 됐어요. 14년부터 그 다음 연도부터 수용성이 슬슬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높아질 때 핵심은 우리가 첫 해 해보고 나니까 이게 약간 이제 제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정부에 매우 친화적인 분들이 이제 거버넌스에 참여하시거나, 예. 아니면 제 표현으로 방골이신 분들이 있죠. 정부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그것이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 보기엔 합리적인데도 그냥 다 싫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스펙트럼에 보통 참여하시고 생각보다 중도가 많지 않으세요. 난 싫어거나 난 좋아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대체로 이런 식의 약간 거버넌스 처음에 하다가 수용성이 잘 안 나오면서 이게 그냥 싫고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화내거나 뭐 이렇게 기쁘거나 이런 식의 정서적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저들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놓고 대체로 예를 들면 시스템을 짜는 문제구나 라고 이해하는 어느 순간부터는 행정에 대한 이해를 적어도 저들의 일정 저들의 컨디션이라고 하는 걸 정서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약간 파악하면서 제안이라고 하는 걸 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저희도 행정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6년 정도 지나서 파악한 건 대충 이 정도인 거예요. 일단 지방정부와 지방의 특징과 역할을 놓고 보면 거버넌스를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부는 정부혁신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정부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 물론 협의회 정부는 당장 시집행부예요. 도집행부. 경남도청이 우리가 거버넌스라는 기본 파트너긴 하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건 되게 한국적 특성이긴 해서 향후에는 꼭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데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모델 세팅하는 게 소위 이제 미국의 토크빌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 학자 오래되신 분이 돌아가셨어. 예. 미국 헌법 만들고 그러신 분이 있는데요. 미국이거나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모델이 얘기하는 정부는 상권을 다 말해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정부라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보통 정부라고 하면 그냥 중앙부처, 도청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건 되게 한국적 특색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라고 하고 정부라고 하는 정부와 거버넌스를 한다고 할 때 그 3권을 다 말한단 말이에요. 시민의 경우에는. 그리고 실제로 일이 돌아가려고 해도 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와 이제 그 입법부가 같이 예를 들면 사업을 논해야 그 사업이 논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방정부 같은 경우도 아무리 도청이랑 얘기를 잘해도 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원래 예를 들면 파트너십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거버넌스에서 얘기하는 정부란 행정부처와 의회 양자를 다 말하죠. 여기는 의회가 사법부 기능까지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양자를 고려하셔야 된다 이런 거고 기본 거버넌스를 한다고 할 땐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데 물론 최초에는 도청을 중심으로 시작하지만 의회의 동의와 예를 들면 우호적 환경 없이는 정부와 그러니까 집행부와 시민이 아무리 좋은 안을 내도 의회의 동의 없이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시고 양자를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방정부 같은 우리가 상대하게 된 파트너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자치단체장 지방정부로 얘기되는 이제 경남도청의 도지사님이 갖고 있는 권한과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약간씩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뉴딜 일자리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결론을 냈다고 치면 우리가 이제 분과 활동에 그런 결론을 냈다고 치면 뉴딜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걸 놓고 이 사업에 예를 들면 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거. 이 사업은 이런 취지로 이러이런 대상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지원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결론해서 사업안 하나 짤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 예산을 예를 들면 얼마까지 든다 추계 비용 예산을 예를 들면 추계해 가지고 얼마짜리 사업을 설계할 거잖아요. 이런 거를 다 퉁쳐서 그냥 예산 편성이라고 해요. 편성의 권한은 자치단체장한테 있어요. 예. 그럼 의회의 권한은 뭐가 있냐면 편성의 권한은 없어. 편성돼서 심의를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 이것을 증감시키는 역할이 의회이죠. 그래서 편성 주체는 집행부고 도청이고 심의 주체는 도의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작동은 주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게 한쪽은 편성이고 한쪽은 심의잖아요. 그럼 양자 간의 협의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합리적 균형이 무엇일까요? 한쪽은 증액을 요청하고 한쪽은 감액을 요청하면 결국은 평균이 유지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저희가 도청이랑 무슨 사업을 하면 뭐가 됐든 증액을 요청하겠죠. 의회는 뭐가 됐든 감액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평균을 쳐서 정책 사업 같은 걸 할 때 예를 들면 이 예산이 정말 타당한 예산인가 이 예산이 너무 허무맹랑한 예산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되게 축소지향적으로 고민하게 된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감액될 거라고 생각하면 초기 단계에선 좀 세게 부풀려도 그닥 뭐 나쁘지 않다. 어차피 의회가 다 감액을 할 거다. 다만 이게 사회적으로 반감이 있을 수준 정도만 아니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 약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정부와 의회의 특징 역할로 놓고 보면 기본 양자의 권한은 그렇게 보시면 좋단 말이죠. 서울시가 청년자치정부를 추진한다고 얘기했더니 그리고 시장이 청년한테 권한을 준다고 했더니 시의회에서 문제인식이 좀 많으세요. 왜 예를 들면 그 예산 그 청년에게 시장이 그 뭐라고 예를 들면 권한을 준다고 하는 거냐라고 제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청년자치정부는 심의권을 절대 넘기는 건 안 돼. 아니 그건 당연히 시의회가 하셔야 되는 거고 예산 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장이 내가 예산을 편성하는 적어도 청년 예산의 경우에는 내가 청년이 아니라 잘 모르니까 청년들 스스로 편성할 수 있도록 나의 권한을 내어놓겠다고 하는 거지 예산 편성 심의 정권을 내어놓겠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 마시라 이렇게 보통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저희도 그 선에서 고민하면 되는 거죠. 도지사님이 청년 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 권한을 청년들한테 주겠다는 거고 그거를 예를 들면 실국이랑 협의해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지점에서 예를 들면 사이즈는 다르겠죠. 간담회 수준일 거냐, 의회일 거냐, 뭐 편성권 전체를 줄 거냐. 이건 다를 텐데 대체로 이 영역 안에서 약간 얘기가 이루어지신다고 보면 되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세스는 행정이 정책이나 사업을 편성하는 프로세스를 아시면 약간 좋은데 기본은 한 정책이 생산되는 프로세스는 총 5가지 단계로 구성되는데요. 크게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크게는 기본은 어떤 정책이든 생산이 되려고 하면 뉴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라고 하면 관련돼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중앙정부는 법과 시행령이잖아요.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예를 들면 저기 시행규칙이거든요. 예.
규칙이어서 조례와 조례 규칙이어가지고 그걸 합쳐서 법규라고 불러요. 자치법규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의 법령에 있듯이 도에는 자치법규가 있는데 어떤 사업은 반드시 자치법규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법규가 없는 사업을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건 어차피 나중에 다시 무산될 거예요. 무산돼서 할 거니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정책을 분과에 제안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치법규를 검토하셔야 된다. 그래서 해당 자치법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근거로 조례적 근거를 가지고 정책은 제안하시면 된다 이런 거고 기본은 저희가 그거를 저 뒤에 나와 있긴 한데 정책 지도 샘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울 청정리에 쓰는 건데 그게 서울시나 어느 도청이 뭐 도나 사업 계획을 쓰는 일반 양식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획을 쓰고 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시가 편성하고 나면 시가 편성을 하고 시의회가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나면 차년도에 그 사업이 시행되는 거죠. 여기 시의회 심의 권한이 빠져 있는데 법령, 계획, 예산 편성, 심의 의결, 방침을 세우고 시행한다. 요렇게가 기본 5가지 단계가 정책 생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참여하게 되는 것도 이 과정에서 약간 참여하게 될 텐데요. 여기 있다. 이게 제가 지금 페이지가 헷갈려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네, 요거 이 밑에 거 그냥 넣어주세요. 네, 예산 편성 연간 흐름을 아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5가지 흐름을 거버넌스를 통해서 청년들이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정부가 수용해서 청년들에게 좀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정책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거버넌스 시작해서 개입을 하게 되면 대체로 5가지 프로세스에서 저희가 주로 개입하게 되는 건 1, 2, 3단계예요. 법규를 검토를 해보고 계획을 작성해서 예산을 이 정도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게 대체로 청정리 활동하는 영역의 일이거든요. 예, 이까지가 주로 영역의 일인데 이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걸 할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지금 몇 월이지? 2월이죠. 2월인데 2월이면 올해 청정넷에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거잖아요. 활동을 해서 어쨌든 뭐 정책 제안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거는 올해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차년도 예산이겠죠. 차년도 예산이에요. 그래서 올해 활동을 하는 건 대부분 내년 청년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어서 요거 하나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통 거버넌스에 처음 오시면 내가 2월에 왔든 1월에 왔든 상관없이 지금 제안해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게 당장 다음 달에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그런 마음들 갖고 계신가 보다. 내가 오늘 제안했어. 열심히 지난달에 공부도 했고 조례도 찾아봤고 계획도 썼고 예산도 얼마든지 알겠어. 그거 다 냈어. 완벽해. 그럼 받아주면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당장 다음 달에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안 해줘. 그럼 왜 이걸 안 해주냐? 역시 정부는 시민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게 대표적인 반골의 어떤 특징이에요. 특징. 예. 근데 이제 세상에 이제 한 사회가 돌아가는 규범과 규칙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을 법이라고 하죠.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합의. 규범과 규칙. 나의 규범과 사회 규범이 약간 다를 수 있어.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이 정한 우리 사회가 정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합의된 규범은 뭐냐면요. 예산은 전년도에 결정해요. 나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지 않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어떤 규범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어떤 예산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전년도에 편성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법상 되어 있고 아무리 김경수 도지사님이 청년들 의견을 잘 듣는다고 한들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기본은 그 절차를 가지고 기본 이해하시면 좋은데 국가재정법과 경남도도 찾아보시면 서울시는 그 재정운영 조례인데 여기도 재정운영 조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참고하면 몇 월 며칠까지 뭘 내고 몇 월 며칠까지 뭘 내고 다 적시되어 있어요. 법규를 근거로 하지 않은 편성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건 어떤 초국가적 사고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대부분 조례에 있으니 그걸 보시면 되는데 기본 예산 편성 흐름은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국까지 거의 동일한 흐름을 갖고 있어요. 모든 예산은 전년도에 결정나고 세입과 세출은 가능한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가능 맞춰가지고 그냥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건 진짜 중앙정부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이걸 모르고 거버넌스 하면 보통 매번 시기를 놓쳐가지고 결국은 큰 사단이 나는데 지금 2019년이죠. 2020년 예산은 다음 달에 편성을 시작합니다.
매년 3월달에 기획재정부가 차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제일 먼저 수립을 해요. 놀랍게도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부처들은 내년 예산을 기본 만지기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중앙정부는 3월이 스타트예요. 3월이 스타트고 중앙정부는 대체로 5월이 마감이거든요. 5월이 마감해서 중앙정부랑 예를 들면 차년도 사업을 협의를 할 거면 3월부터 5월까지 해야 돼서 3월에 기재부 장관이 기본 예산 편성 지침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 언제까지 예를 들면 내년 예산 계획을 내시오 이렇게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침을 시달하고 각 부처들이 예산의 초기 계획 같은 거를 정부 부처에 이렇게 하겠소라고 하는 걸 내는 게 5월 말이에요. 5월 말이면 정부 부처랑 지방자치단체 동의를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경남도에 언제까지 예산 편성 지침을 내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경남도는 5월 말까지 차년도 예산을 이런 언제까지 내겠소라고 하는 걸 다시 이쪽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지침마다 다르긴 하던데 이렇게 아까 중앙정부가 대충 먼저 정리가 돼야 지방정부가 차년도 예산을 쓸 수 있거든. 이유는 이게 서울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는 그 지방재정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국고 의존도가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교부세가 결정이 나야 지역교부금을 지방정부에 내년에 얼마 돈을 주겠다 결정이 나야 세입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이만큼의 돈이 생기겠구나. 도민들이 이 정도 돈을 줄 거고 중앙정부 이만큼 돈을 줄 거고 그럼 이게 합쳐서 세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중앙정부가 예산을 차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지방교부금을 얼마 정도 주는지가 확정이 나는 그래서 5월 30일 정도쯤에 중앙정부는 1차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1차 정리되면 그걸로 기본 통보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세입을 기반으로 예산을 작성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건 정확하게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전체 제출상으로는 8월 10일 서울시 지방재정조례 같은 경우는 8월 10일까지 지침을 수립하고 8월 31일까지 각 부서가 기조실에 차년도 예산 계획을 제출하고 그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도의회 시의회에 제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대체로 그 흐름인 거죠. 이게 보면 이게 작아서 안 보이시죠? 어떡하지? 나 잘 안 보이는데. 저 요즘 다 초점 이거 껴요. 진짜 이래야 보이는구나. 보면 6월 달에 사업을 검토하고 7월 달에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고 8, 9월에 심의 조정을 하고 10월에 시장단위 조정해서 11월에 예산안 심의 의결이라는 거 시의회로 가는 건데 11월에 시의회로 넘어간다. 이렇게 기본 되어 있죠. 예, 이 흐름으로 그냥 차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되는 건데 이건 있어요. 대체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예산 편성 전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실국이 내년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시의회 올리려고 하면 사전 단계에서 가능한 개입을 해야 반영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약간 타이밍이 언제냐고 하면 서울시는 기준으로는 경남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건데 내년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청년 정책 있었으면 좋겠다. 올해 청정내시 정책 제안을 할 때 가장 적기가 언제냐? 그럼 7월에 하셔야 돼요. 7월에 행사가 잡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7월에 하셔야 제일 유효하거든요. 왜냐하면 8월 달에 예를 들면 실국이 잡을 때 애초에 청년들이 제안한 걸 포함해서 잡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6월 달에 보통 내는 것도 제일 좋죠. 중간 지원 조직들은 그래서 보통 자기들 차년도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다고 6월에 보통 내요. 그럼 부서가 애초에 차년도 사업을 만들 때 제한 과제를 포함해서 놓고 만드는 게 가장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상 기준으로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가 정책을 제안할 때 행정이 일이 돌아가는 예를 들면 내부적 예를 들면 스케줄은 한 5, 6월쯤에 차년도 사업을 막 편성을 해요. 그래서 그때 각종 아이디어 회의를 하거든요. 뭐 이런 걸 하면 좋은지 저런 걸 하면 좋은지 평가 회의와 아이디어 회의를 5, 6월에 진짜 많이 해요. 모든 부서들이. 그 청정지 곳곳에 많이 다녀. 근데 그때가 예를 들면 부서가 초기 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이기 때문에 기본 개입은 그때 하시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닥 잡음도 없고. 왜냐면 그들은 신규 사업이 필요하거든. 예. 그래서 지금 2월이니까 논의해 보시고 절차를 고민해 보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무언가를 하게 되면 도청의 실국이랑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서 혹은 전체 예를 들면 경남 청년의회 류의 뭐 행사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청년 정책이라고 분과별 활동을 마감하고 정책이라고 하는 걸 제안하는 시점으로 돌입하는 거는 6, 7, 8월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예를 들면 기본 내부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되고 8월 이후부터는 실제로 예를 들면 이미 초안에 예를 들면 예산이 잡히고 나면 그거를 조정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은 거지 8월 전에 부서가 애초에 잡지 않은 예산
일자리과가 있는데 일자리국에서 내년에 뉴딜 일자리 사업을 하는 걸 잡지 않았는데 8월이 약간 지나서 9월 달쯤에 시의회 심의가 넘어가기 전이니 지금 얘기해도 되겠지라고 하고 청대에서 얘기해도 거의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초 실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부서의 실링 예산안에 최초에 적용을 시켜야 나중에 조정을 하는 거지 최초의 실링 안에도 없는데 나중에 밀어 넣으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원래 정한 예산이 총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무언가를 날리고 이 사업을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부 반발이 엄청 심해져요. 어떤 사업을 날리고 이 사업을 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그냥 연간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 기본은 6, 7, 8월에 기본 개입을 하셔야 좋고 타운홀 미팅이든 의회든 이때 하셔야 기본 예산 편성 흐름에 대체로 예를 들면 맞추어서 약간 일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행정이 돌아가는 일반 시간 스케줄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고려해서 정책 제안도 하시고 거버넌스를 하셔야 되는 거지. 조례에 심지어 예를 들면 날짜까지 굳이 명시를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끼리 초국가적 사고를 하면서 10월 11월 달에 뭔가를 내겠소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진짜 이게 별로 이렇게 안 되는 일을 그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여서 이걸 약간 감안해서 가시면 좋고 그러고 놓고 보면 행정 수립의 5단계 프로세스 뭐 있긴 한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여기서 팁으로 이제 행정에 대한 이해에서 꼭 아셔야 되는 건 이게 있어요. 정책은 어떻게 수립되나요? 4-7 예산 편성이 연간 스케줄로 놓고 보면 6, 7, 8월에 개입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개입하고 가능하면 최초 실링에 포함시키는 걸로 개입을 하시라. 이런 게 있고 개입을 하시는 정책 사업이 예를 들면 상을 약간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할 때 사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계속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 했던 걸 차년도에도 하는 게 계속 사업이고 당해년도에 그러니까 차년도에 새로운 걸 신규로 시작하는 걸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데 행정의 기본 특징은 계속 사업을 선호할까요? 신규 사업을 선호할까요? 신규? 좋아. 이거 나중에 맞는 사람한테 꼭 상 주세요. 뭐 주시면 좋겠다. 신규 좋아하시고 행정 신규 좋아할 것 같아요? 계속? 예. 그지. 이분 진짜 좋은 시민인 거야. 정부가 이렇게 능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 아니에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잘 굴러가는 핵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걸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죠.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이꼬르 불안정성을 의미해요. 그게 성공할지 망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대체로 행정은 보통 거버넌스 처음에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시민들이 각종 신규 아이디어를 쏟아낼 때예요. 엄청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약간 거버넌스 처음 시작할 때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가능하면 신규여도 이거 녹화해가지고 어디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그죠? 올라가? 네. 아 그래요? 어떡하지? 신규여도 자 조절해서 네, 얘기해 주시면 그래 뭐 계속 사업인 것처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아예 없는 사업 있잖아요. 애초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신규 아이템 같은 경우도 너무 부담스러운 일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변형하는 형식이 가장 좋아요. 정책 제안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 이 일이 예를 들면 죽어도 맞는 일이고 청년들이 볼 때 청년 문제는 이거고 청년 정책 이렇게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총액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기존 사업 어떻게 하겠어요? 삭감해야 신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막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요즘 제주도만 유일하게 돈이 계속 세수가 늘어나. 제주도는 그래서 진짜 하반기 추경을 진짜 많이 해요. 결국 저희가 이게 제주도가 가장 신규 사업하기 좋은 도라고 얘기하는데 세수가 정해서 전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면 들어올 세입이 정해져 있고 사업이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근데 신규가 어쨌든 늘어나는 무언가 줄여야 신규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예를 들면 불화 과정을 겪겠어요. 기존 걸 축소시키는 과정에.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신규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의 당위를 중심으로 신규를 하자고 하기보단 기존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앞서 얘기 드렸던 대로 제일 먼저 조례 검토하시고 그것에 유사한 기존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변형하는 방식으로 초기에 내고 그러고 나서 그 사업의 일정한 성과를 보면 그걸 본 사업으로 다음에 안 치면 돼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신규여도 뭐 이런 게 되고 하나 더 이건 안 걸리고 이건 뭐 크게 영상 찍어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가장 좋은
워딩은 시범 사업입니다. 뭐든 본 사업으로 신규로 하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시범 사업 정도 해볼 수 있는 거죠. 파일럿을 돌려봐야 정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청년허브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청정 네트워크 상당수의 사업들은 대부분 정책 제안서에 저희가 그렇게 거의 다 적어 놨어요. 시범 사업, 시범 사업, 시범 사업. 우리가 이제 엄청 이제 그 뭐지 이제 이렇게 약간 소위 이제 어떤 과감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것은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제안을 했다가 아 이런 것이구나. 기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앉혀지는 과정에는 정해진 스케줄이 있구나. 이걸 하나 확인한 거고, 두 번째는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계속 사업을 변형하는 방식으로 해야 수용성이 높지, 신규 사업을 제안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안정한 걸 요구하는 거고 기존 사업을 삭감해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변형이거나 시범사업 같은 걸 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일정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잘 보시면 서울 청년회의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청정넷이 기본 제안하는 각종 분과의 모든 정책 과제는 대부분 설문조사를 기본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거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정책을 제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기본은 사례적 근거에 문헌조사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어쨌든 청년 100명한테라도 물어보고 아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확인을 다 하는 게 좋아서 이 정도의 근거는 갖고 시작하시는 게 좋고, 단장님. 정부 사업 중에 그 뭐지 약간 시간이 엄청 예산이 규모가 엄청 큰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취지를 중심으로만 얘기하시고 연구 용역을 요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런 정도로 대략 예를 들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그 뒤에 보시면 이게 정책 지도 샘플, 정책 과제 샘플, 서울시 문서 신구사업 작성 예시 막 이런 거거든요. 사례여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출력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됐던 파일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분과별로 결국은 정책을 제안하시게 되실 거잖아요. 이때 요것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 돼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보시면 돼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4-9의 정책 지도 샘플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4-10의 정책 과제 샘플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는 초기 단계거든요. 초도 기획을 할 때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서 약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분과별 활동을 하다가 정책 제안을 할 때 행정을 이해하고 정책 제안을 한다고 하는 건 이번에 정책 대상의 핵심인데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분과별 활동을 끝나고 정책 제안서를 받아보면 정책 지도 샘플을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와요. 문서가 한 예를 들면 5장이 오잖아요. 그러면 추진 배경, 왜 이 정책이 필요한가, 이런 게 보통 4페이지 정도가 와. 취지가 엄청 장황해요. 그리고 실제 계획은 거의 한 장이나 반달락인 경우가 상당수가 나와요. 근데 님들도 그렇게 하실 가능성이 진짜 커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취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싶거든. 이 정책 진짜 필요하다.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고. 근데 이게 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추진 배경은 행정 문서의 추진 배경은 거의 근거에 불과해. 실제로 행정 문제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는 거냐라고 하는 대상을 명확히 정시해야 돼요. 만 19세부터 뭐 34세 혹은 더 좋은 거는 서울이면 서울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만 19, 34세 청년, 더 좋은 건 서울시 동대문구 회계동에 사는 만 19, 34세. 대상이 정확하게 지칭돼야 편성이 되게 수월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집단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명시해줘야 정책 협의가 수월해져요. 그래서 이 정책 지도 샘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 대상인 거랑 수단이에요. 정책 내용인데 이거는 꼭 고려하셔야 돼요. 이 해결책을 이거 뭐 왜 쓴 거냐면 특히 주거 정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권한이 거의 없어요. 근데 보면 예를 들면 어쨌든 국가가 나서야 좀 해결되는 걸 쫙 쓰신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분과가 논의를 하시되 정책 제안서 쓸 때 반드시 검토해야 될 거는 조례를 근거 고민해 보시고 요 사업이 도가 할 수 있는 권한의 사업인가 아닌가를 파악하시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그게 예를 들면 약간 기본이 있으니까 요 지도 샘플을 나머지도 약간 이거에서 좀 변형하셔서 다른 지역도 쓰시거든요. 분과별 활동을 할 때 이거를 작성한다고 생각하고 프로젝트 사전 조사도 하시고 의견도 들어보시고 사례도 보시고 아이디어 웨이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약간 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좋다 싶고, 이게 대체로 예를 들면 행정에 대해서 보통 제가 얘기 드릴 거는 기본은 스케줄이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정책 사업의 경우에는 추진 배경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상에 대한 지침과 권한에 대한 분명한 명시, 그러니까 도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과 아까 얘기했던 계속 사업이 좋다 그랬잖아요. 기존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으니 이 사업을 이 대상에게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보자라고 하는 사례적 근거, 사업적 근거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대체로 제한을 수월하게 할 수 있죠. 대체로 이까지고 그 외에는 나중에 이거 참조로 보시라고 얘기를 전반적으로 좀 많이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조례를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조례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올해는 무조건 조례부터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만들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4-15를 참고하시면 이게 보시다시피 도지사가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1부터 10일까지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원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7번부터 11번의 과정까지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시면 누구랑 하셔야 된다? 도의원이랑 하셔야 된다. 단체장은 생각보다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과정만 많고 시간만 많이 걸릴 뿐 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약간 고려하셔서 기본 저희가 분과별로 정책 제안 같은 활동을 할 때 그런 걸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고, 조례가 없으시면 조례를 제정하는 걸 제한. 근데 그때 이 일이 예를 들면 약간 좀 효과성이 있으려고 하면 이런 게 제일 좋죠. 저희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 좋겠다고 하는 걸 청정에서 매번 냈어요. 그럼 그때는 저희는 의원님이 사전 검토를 받고 가요. 그러면 어떤 의원님이 이걸 충분히 발의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행정을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쪽이 발의 이미 할 거니까. 예. 그래서 약간 어떤 경우에는 조례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를 과제화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의회가 동의했으니 행정도 나서 이 일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약간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싶고요. 대략 이 정도가 지금 거버넌스에서부터 행정까지 살펴본 건데, 제가 약간 중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세하게 예를 들면 나와 있는 여러 예를 들면 사항들은 지금 이 페이퍼 문서가 약간 작긴 한데 여기 대부분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시고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얘기해가지고 거버넌스에서부터 행정까지 약간 훑어보는 시간 정도를 가지는 걸로 약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유정 단장님 고생하셨고 박수 한번 드리죠. 네. 지금 오픈 채팅방에 있는 글 중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저희 이제 청년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 4월달 5월 이제 기획 사업을 진행하고, 이 기획이 이제 정책을 마련하는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8월달에 정책 제안을 하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하는 저희 이제 지방 정부마다의 이제 시간 격차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희 도 경남도의 시간을 기준으로 이제 9월달에 실국이랑 이제 간담회를 가지고 그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저희는 8월달에 이제 정책 제안을 이제 들어갑니다. 각 이제 4월, 5월, 6월 사이에 이제 전부 분과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각 분과별로 제안할 뭐 사업들, 뭐 혹은 그 제안할 과제, 의제 사업들 등등등을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리고 8월 달부터 이제 정책을 완벽하게 이제 제안하고 이제 그거에 관련된 예산 편성 관련된 거, 그 다음에 9월 달에 그 실국과 간담회를 갖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치루어집니다. 네,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야기 안 드려도 되겠죠? 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단장님, 그 청년 조직화를 위해서 시도되었던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성과 좋았던 거, 그리고 프로젝트 인상 깊었던 거 하나씩만 소개 좀 부탁드린다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에서 했던 뭐 청년 조직과 청년 시민사회 형성, 저 이렇게 표현하는데, 청년 시민사회 형성에서 가장 좋았던, 가장 인상적이고 성과가 약간 낮다고 하는 프로젝트는 청정내 그 자체가 보통 기본은 메인 프로젝트죠. 청년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을까? 초기에 진짜 반신반의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청년업무가 만들어지거나 청정내 같은 유의 방식으로 청년 정책을 만드는데 청년들의 시정 참여 모델 한번 빼보자라고 할 때 대체로 반신반의가 제일 컸는데, 핵심은 청년들이 모일까?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뭐 참여 수당을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냥 돈도 안 주는데 청년들이 모이겠냐? 요거 하나랑, 두 번째는 의견들이 엄청 다양할 텐데 서로 풀고 싶은 문제가 워낙 다양할 텐데 그게 조정이 가능하겠냐? 소위 조정 조율이 가능하겠냐?
서로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이 단시간 동안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적으로 해내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게 제일 컸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 사업 중에서 사실은 청정넷만큼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내가 얘기해서 그것이 정부 사업이 되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소위 이제 그 청정net 친구들 권능감이라고 하는데 내가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우리 사회에 무슨 얘기를 할 때 이 사회가 반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체감하는 것에 이 감정의 진폭이 되게 크잖아요. 저는 엄마한테 칭찬받을 때 진짜 좋거든요. 잔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나의 존재감 같은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나를 인정하는 그런 거여가지고 청년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데서 가장 보통 성과가 좋았던 건 아무래도 청정net 그 자체였어요.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조율해냈다. 그리고 정부가 내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약간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실제 청정넷이 이러고 나면 대부분 기수가 형성이 돼요. 서울은 벌써 이제 올해가 6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그런 논의하고 있어요. 1기부터 5기까지 해가지고 서울 청정net 동창회라고 하는 단체 만들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진짜 이제 이렇게 시작한 친구들이 정말 많은 데서 활동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일정한 시민사회 형성이 큰 매개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였고 그것 말고는 아무래도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청년참 프로젝트가 대표적이죠. 청년참이라고 하는 서울시 청년업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었는데 3인 이상이 모이면 3인 이상이 모여서 어떤 걸 하겠다고 할 때 많지도 않아요. 100만 원 지원 사업 하는 거거든요. 그 모임비를 지원하는 건데 생각보다 이게 동아리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대학 같은 경우도. 근데 소모임은 진짜 많아요. 특히 대학교 가보면 소모임 동아리는 안 되는데 소모임은 진짜 잘 되고 조모임은 기본적이잖아요. 학교에서 수업할 거면. 예. 그래서 조모임과 소모임은 엄청 잘 돼가지고 청년참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성세대가 보기에 청년들은 조직되지 않고 기성세대가 보기에 청년들은 개인적이어서 예를 들면 소위 조직, 집단이라고 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거를 완전히 싫어한다라고 기성세대를 오해하지만 청년들이 보기에는 조직을 형성하는 방식이 다르고 조직을 운영되는 문화가 다를 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약간 이게 청년 커뮤니티들이 정말 많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청년참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게 아마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초기는 진짜 이게 처음에 이것도 약간 반신반의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의 매달 거의 100팀에서 130팀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년이 끝나니까 이게 얼마 정도 될 거면 2, 3천 개의 커뮤니티가 될 거잖아요. 이걸 예를 들면 누적해서 한 2년 정도 하면 이제 생각해보면 서울에 청년 커뮤니티가 2, 3천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안 모인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반증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되기도 했고 청년 참으로 시작했다가 단체가 된 경우는 진짜 많아요. 뭐 기업이거나 단체가 된 경우는 그래서 지원사 보고 단체가 된 경우 진짜 많아서 지금은 약간 좀 유명해져 있는 여러 기업들 중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지원한 약간 많죠. 그래서 여기도 센터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청정넷이 지원 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청년 커뮤니티를 형성 촉진하는 지원사 같은 경우는 꼭 예를 들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아, 네. 그리고 그 청년 자치 정보 방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다고 또 이제 올라왔는데 사실 지금 제가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는 이제 사회자로서 이제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네. 있어요. 청년 자치 정보도 궁금하긴 한데 지금 청년 의회나 청년 자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청년 의회는 또 어떤 방향으로 자치 정부랑 같이 가고 있는지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건 제가 약간 중간 얘기는 설명해 주시고 넘어간 거죠. 중간 질문 들어온 거는요. 근데 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실국 간담회가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산이 거의 편성되는 막판에 예를 들면 간담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기 이게 6, 7월쯤에 8월에 활동 공유에 하시기 전에 부서들 한번 만나셔서 제안은 해놓고 나중에 간담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원영위원장님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네, 저희가 여기 네, 맞아요. 사업을 보시면 여기 네.
4월부터 6월까지 기획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분과 모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걸 짜서 여기서도 기획 사업으로 이제 뭐 관련된 부서 뭐 차장님이랑 계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그죠, 이야기를 그죠. 나눌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8월 달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번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 제안하는 자리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는 자리고요. 이때 저희가 정책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모니터링에 했던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 실국 간 다음에는 이제 8월 달에 저희가 했던 것을 실제로 그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저희가 받는 자리 음. 이렇게요 생각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럼 서울이랑 거의 예를 들면 프로세스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이후에 이제 뭐 간담회인데 그건 저희 표현으로 피드백 테이블이거나 이제 보고 대회 같은 방식으로 실제 제안하는 거는 굳이 행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공유회는 하면 되는 거고 활동 공유회 메인 이벤트를 하면 되는 거고 그 전에 페이퍼는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그건 운영지원단에서 약간 네, 되면 될것 같아요. 운영지원단에서 네. 진행됩니다. 요즘을 들어와 있어가지고 자치정부 방향성은요. 제가 설명하긴 할 건데 지금 경남 청정넷에서 많이 검토하시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싶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자치정부 서울은 벌써 거버넌스 한지 6년 정도 됐잖아요. 그럼 그것에 진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이거 확정이 안 났어. 확정이 안 났는데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건 서울 청년의회를 명칭 변경하려고 고려하고 있어요. 서울 청년 시민회의로. 그러니까 이게 청년의회라고 했더니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이분들이 의원인가 뭐 이렇게 의원이냐 선출전자는 어떻게 되냐. 근데 이 모든 건 결국 정부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이고 이 거버넌스 모델의 민간 주체는 시민이잖아요. 그리고 시민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내는 건데 이게 명칭이 주는 혼선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전에는 서울시 의회가 지난번 회기 때만 하더라도 청년 의원님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의회를 통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된다고 매우 과소대표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시의회에서는 청년 의원님들이 많이 생기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시다시피 정당은 청년 나이대가 많아요. 4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청년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많아졌어요. 많아져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히 청년 문제에 대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너무 과소대표된다는 상황이 아닐 텐데 경남도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요. 그럼 여기 의회 하셔야겠다.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황을 놓고 보면 저희가 지난 예를 들면 위성 5, 6기 청년의회를 할 때는 사실은 예를 들면 시민 참여기 때문에 시민회의 같은 게 맞단 말이죠. 실제로 시민평의, 시민참여회의 같은 건데 이것을 조금 더 공식적 권한을 부여해주고 청년들이 대변할 권한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시의회도 동의하고 시도 동의해서 청년의회라는 모델로 사실상 그 권한을 법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아. 선출 권력이 아니지만 그걸 행사할 수 있게 양자가 협조한 거라고 하면 지금은 전 여기서 진전에도 나간 거예요. 나간 거기 때문에 정부가 있고 시의회가 있고 시민회의가 있고 이런 삼각 거버넌스로 진전시키자라고 하는 게 청년자치정부 모델의 기본 예를 들면 방향 같은 거 하나랑 하나는 굳이 자치정부라고 하면서 왜 청년 문제를 이미 청년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 놓고 자치란 단어까지 쓰는 거냐 그리고 정부란 단어까지 쓰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매우 더 복잡해졌다고 보는 고민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청년 문제가 저희가 이렇게 보통 슬로건을 얘기하는데 청년을 위안해서 청년과 함께하는 걸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고민 속에서 앞으로 민선치를 시도해 볼 거거든요. 어쨌든 한국 사회 청년 정책은 지방 정부들에서 어쨌든 청년들이 어려우니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좀 지원해 보자. 요 층위에서 지금 이제 막 태동되고 있잖아요. 지방도 여기도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될 텐데 그게 5, 6년 정도가 되고 청년 정책 안 쳐지기 시작되니까 청년들을 시혜적 지위로 계속 놓는 거 수혜받는 지위로 계속 놓다 보니까 계속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기보다는 능동성이 떨어지는 방식의 예를 들면 운영 같은 게 되는 것도 있고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 일자리만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미취업 문제, 취업 문제만큼 더 요즘 청년들에게서 일자리 문제 쟁점적인 건 퇴사 문제죠.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수많은 예를 들면 직장 갑질 문화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퇴사 문제가 되게 많아져서 입사가 능사가 아닌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소위 청년 일자리 문제도 근본적으로 가치관과 시스템을 재고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방향성을 청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에서 청년 주도의 어떤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정책으로 미래 정책으로 청년적 포지셔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 문제 인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청년자치정부라고 하는 조금 더 과감한 권한을 줘서 사회 전반을 디자인하는 거, 시정 전반을 청년들이 디자인하는 걸로 준정부의 권한을 주자라고 하면서 자치정부를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이건 서울의 모델이에요. 지금은 서울은 6년의 시간 있고 여기서 진전을 시키는 거니까 해보는 건데, 했는데 청년과 함께하는 시정이 별로 안 좋아. 시니어와 함께하는 시정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접어야죠. 근데 저는 거버넌스는 그런 거라고 봐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이 참여했다는 것이 예를 들어 만능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잖아요. 수많이 두드리는 방법론 중에 하나인 거기 때문에 어떤 진전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근본적 문제인식으로 다음 진전을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먼저 질문자가 계셔서. 네. 네, 그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 궁금해서 한 건데요. 일단은 듣기로는 이게 시정의 의미에서 정부를 의미한 건지 아니면 전체 전국적인 부분에서를 의미한 건지가 궁금했는데, 일단 방금 시정에 관한 어떤 방향성인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시민회의라고 만약 이름을 바꾸면 오히려 좀 독특하고 좀 어렵게 이름을 확보한 청년 그 의회라는 거를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굉장히 시민회의라는 이름을 쓰는 뭐 바른사회 시민회의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평범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또 하나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 들었었고, 제가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라는 것이 또 좀 너무 많고 또 때로는 조직이 잘 조직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측면이 분명 있는데, 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새로운 어떤 단체가 정부라는 단체가 만들어진다면은 다른 기존의 뭐 청정넷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기존의 청년 관련 단체들과의 어떤 역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꼭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저의 생각은 일단 그렇거든요. 기존에 있는 어떤 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은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부터 약간 얘기 드리면, 기존에 있는 단체 힘을 실어주는 거는 청년들이 동의를 잘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연령대가 조금만 낮아져 보면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나를 말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성은 점차로 계속 더 높아지고 있고, 우리를 말하는 정치,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대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청년들이 급격히 낮잖아요. 그거 저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고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특정 단체거나 단체 연합 방식으로 청년 거버넌의 당사자 그룹을 조직하는 거는 청년 시민사회,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의 보편적 정서와 상당히 배치되는, 예를 들면 방식이어서 그 방향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게 지금 문제인식이고요. 이건 여러 토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한 청년들의 지금 현재 심리적 정서 상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 가능한 지향하지 않으려고 약간 서울 같은 경우는 약간 고려하고 있고, 물론 그래서 좀 어렵긴 하죠. 여전히 원자된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묻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대표성 논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거버넌스 할 때 정부나 의회나 이런 데서 그럼 청년에서 무슨 대표성이 있냐는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기성세대로부터 듣는 문제제기라고만 생각하기는 건, 이 대표성 문제제기는 당사자 그룹에서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양자에서 되게 이것에 대한 경계와 우려가 큰 거는 동일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래서 그건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청년 시민회의를 했을 때 평범해지는 거 아니냐, 이거는 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긴 한데,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걸 얘기 들어 아직 확정은 나지 않았어요. 청년 의회라고 하는 이미 이니셔티브를 지고 있는 거버넌스의 모델이 있는데 굳이 시민회의로 바꾸는 방식이 있냐라고 하면, 근데 이런 고민까지는 있는 거예요. 그냥 시민회의로 바뀌면 평범해지겠죠. 외려 의회라고 한 이름을 붙여서 일정한 권위를 부여했다가 떨어뜨리는 격이 될 텐데, 지금 청년 심의회로 바꾸는 데는 몇 가지 전제가 있긴 한 거예요. 제도를 붙이기로 전제한 거예요.
하나는 청년 자율예산제라고 해서 해마다 총액 범위 일정한 실링 예산 범위 내에서 시민회의가 예산을 편성하는 참여예산 제도를 여기 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15% 위원회제라고 해서 기본 이 풀이 서울시정 전반에 각 위원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청년위원을 15% 이상 무조건 해야 된다는 할당을 정리할 거예요. 그럼 이거에서 넣는다든지 청년인지 예산제도라고 해서 매해 아까 얘기했던 기조실장이 각 부서 예산 편성 지침을 내릴 때 이 청년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는 반드시 청년들의 사전 의견을 검토해라 라고 한 지침이 포함되면 무조건 의무화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도를 붙이고 지금까지 청정내에서 청년의회는 의회적 컨셉을 지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200명 내외의 사람들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못 들어가서 그래요. 못 들어가서. 의회 못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양상은 1000명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서울시민회의를 기본 1000명 정도의 규모의 평회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참여는 넓히되 제도는 붙이는 걸로 대체로 진전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갈지 말지는 지금 계속 협의 중이긴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를 들면 조금 더 얘기 드린 거는 저희도 이런 식으로 모델 검토를 약간 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청년의회가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은 의회라고 하는 이름의 권위를 청년들한테 부여해 준다는 게 있는 거고 여기서 그 다음 진전을 저희는 모색하고 있다는 거여서 이건 차이를 감안하시고 그런 진전이 없이 그냥 시민회의가 되면 그거는 외려 이제 약간 후퇴하는 게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고민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게 그러니까 청정넷이 저희가 이제 여기는 어떤지 보면 저희는 청정넷이 한 해 한 400명 정도 돼요. 400명 정도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청년위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서울시 의회 의원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매해 청년의회 오는 의원이 되기 위한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300명인데 의원은 125명이다. 이러면 이걸 뽑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각 분과마다 누구를 청년위원으로 의원으로 하면 좋겠는지를 분과가 자율 협의를 해서 우리 분과는 3명, 우리 분과는 4명 이래서 정원을 뽑아요. 분과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의원으로 어떤 분과에서 예를 들면 20명이 있었는데 의원이 10명만 되고 나머지 10분이 안 되신 거잖아요. 그럼 당일 의회 참석은 같이 하시되 비표를 드는 행위를 하는 건 못 하시는 거죠. 그런 방식이 약간 구성이에요. 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400명 정도 하신다고 가정하면 서울시 의원이 총 110명입니다. 그러니까 110명의 기준으로 맞춰 주시는 거고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5명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네트워크 구성원인데 경남 도의회 의원은 55명입니다. 그래서 55명이 이제 의원이 되는 형식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자에게 저는 그 청년 정책에 청년의 요구나 아니면 뭐 청년이 주도적으로 그런 청년 정책에 좀 인볼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번 강의를 들으니까 청년이 직접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단 100명의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것부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현직자들이 보기에 수용이 가능할 만한 정도의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청년의 어떤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부 운영 이런 거 정부 혁신이라고 하는 건 그걸로 계속 공부하셔가지고 공무원이 되시고 그걸로 업력이 있는 정보와 역량이 그쪽으로 집대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부 운영하는데도 체감도가 떨어지는데 소위 그냥 다른 일상을 살고 있고 사실 정부 운영에 아무 관심이 없던 시민이 시정 참여를 해가지고 제안한다는 게 관료보다 시민이 하기 때문에 시민이 하는 건 더 좋다. 이런 건 사실 없어요. 대체로 저는 그렇다고 효과성은 보통 정부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문제를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시민 참여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시민이 정부가 예를 들면 운영하는 사업을 혁신하게 시민 참여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참여했을 때 효과성을 제고할 방안 한 몇 가지 정도 반드시 장치를 깔아야 돼요. 이게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한데 이거는 뭐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설아님이나 이런 이제 시에서 요 사업 담당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청정내 분과장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운영진 분들이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참여가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1번은 반드시 정보를 핵심적으로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 보고 갑자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스케줄도 쫓아가야 되지, 조례도 있어야 되지, 모니터링도 해야 되지. 그럼 무슨 수로 해요? 직장 다니고 그런 사람이. 그럼 시민이 참여할 때는 참여가 극대화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을 때 참여는 극대화가 되는 건데 1번 이걸 보통 정보의 맥시마이징이자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를 최대치로 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원전이다. 원전으로 찬반 문제다. 그럼 이것에 대한 예를 들면 찬반 의견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이런 걸 보통 이제 의견을 정보를 사전에 시민한테 줘야 시민이 판단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나는 이러이러 문제를 풀고 싶어라고 할 때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있어. 유사 사업으로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는 것 정보를 줘야 사실 토론을 시작할 수 있지. 정보도 없이 자 청년 문제는 청년이 뭐 청년 문제는 청년이 합니다. 청년 정책 청년이 가장 잘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분과를 시작하시죠. 이런다고 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반드시 정보를 깔아야 된다. 분과장님들과 운영지원단 해주셔야 되는 첫 번째 일은 정보를 깔아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정책을 설계할 때 컨설팅을 해줘야 돼요. 컨설팅을 해줘야 돼서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이 분과장이 되거나 운영지원단에 되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예를 들면 그거를 그냥 시스템을 안 쳐도 돼요. 자원풀 같은 것도 해도 좋고. 그래서 아까 그런 식으로 앉혀야 사실은 예를 들면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참여가 부담스럽지 않지. 지금 정부 거버넌스를 통해서 효과를 제고하려고 하면 제가 봐도 상당한 품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인프라와 지원의 대책 없이 그냥 시민이 뭐든 알아서 할 거다라고 하는 건 제 기준으로는 그건 엄청 무책임한 방기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전제로 깔아야 된다 이 얘기 드리고 싶고, 그건 여기 계신 분들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때부터 약간 논쟁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기도 하고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걸 개입이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정대 참여하는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 네트워크, 한 절반 정도 정부에 불만이 있어.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예를 들면 제안은 이게 개입이다 이런 견해가 또 생각보다 많아요. 저건 얘가 도가 우리를 개입하는 게 아닐까, 우리를 침해하는 게 아닐까, 이거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건 사실은 매번 이게 예를 들면 청정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갖는 시행착오인 것 같아요. 서로가 파트너십을 맺을 때 개입과 예를 들면 이제 도움의 어떤 사이를 잘 조정하는 거. 근데 그거는 어쨌든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의 묘미를 잘 내주시는 밖에 없는데, 어쨌든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보와 지원 인프라를 깔아주셔야 되는 거고, 청년들의 경우에는 그 인프라를 기초해서 조율을 잘해야 되는 거여서 이걸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게 반드시 인프라가 필요하고 양자 간의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일이 되기 위해선. 그렇지가 않으면 참여하는 시민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마무리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려고 하면 정부도 청년을 신뢰해야 되고 청년도 정부를 신뢰해야 돼요. 최소한의 신뢰를 전제 없이는 사실 이런 식의 호혜적인 협력이 안 나와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작동되고 협치라고 하는 게 작동되려고 하면 그건 서로 상호 신뢰야 가능한데, 이게 불신을 전제하고 있으면 얘기해도 잘 안 되고 문제제기만 하려고 들잖아요. 그러면 뭐가 됐든 예를 들면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신뢰한다는 것과 따른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청년이 정부를 따를 필요는 없어요. 정부도 청년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어요. 서로 모셔야 되는 이유는 없어. 근데 서로가 서로 얘기를 신뢰할 수 있다는 어떤 대전제에서 예를 들면 협력 조직들이 인프라대로 깔아주고 청년들은 그 인프라 속에서 자신의 최대한의 어떤 노력과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뭐 어차피 정책이 한 10가지 정도면 한두 가지 좁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반영할 수는 없으니까 그 조율은 청년들이 해내고, 이런 게 일정하게 밸런스인 것 같은데 이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인식은 저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식이고 이것에 대한 대책 없이 청년 문제는 청년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좌표만 세우는 거는 정말 헛헛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이 하나 더 들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시간상 개인적 질문해 주시고, 사실 이제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6년간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저희는 이제 1년 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들이 약간 좀 생동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강연을 해주신 신윤정 단장님께 박수 한 번 더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